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11월 마지막 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4-3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그 중에서 5.16 군사 정변과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2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한일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정희는 군정 시기부터 한일회담을 전개하기 시작해서 김종필과 오이라가 비밀회담을 통해서 드디어 결국 한일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는 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의 36년 동안의 지배에 대한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배상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이없는 단어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분으로 결국 우리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약의 내용에 대한 이 양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지금도 여러분들 배상 문제가 발생해서 작년부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사실 되게 껄끄러운 관계로 지금까지 이어져가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 이 박정희 정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베트남에 우리나라가 군대를 타결한 겁니다. 1965년부터 73년. 약 32만 명이 참전했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한 5천여 명, 즉 전사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상자 1만 5천 명이 있었던 전쟁,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자, 베트남은 1954년 7월에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월맹, 그리고 남쪽은 월남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월맹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미국이 상당히 위기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국내 여론도 그렇고 국제 여론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5.16 군사 정변 후에 박정희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그럼 박정희는 왜 먼저 제안을 했을까? 그것은 5.16 군사 쿠데타를 미국은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게 유화 제스처를 취해야 될 박정희는 먼저 미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안을 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미국은 거절했지만 결국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되자 미국은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결과가 되죠. 자, 그래서 미국은 결국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합니다. 이때 주한 미국 대사였던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국 협정을 체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의 필요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 이 파병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 이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미국이 어떤 그런 하나의 파병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군사원조를 하는 겁니다. 한국군을 현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군 17개 사단과 해병 1개 사단이 현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의 보병이 개인 소총이 M16, 물론
M16은 화력이 좋은 소총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용했던 개인화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의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을 때 사용되었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혹할 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 원조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65년 5월에 1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차관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AID 차관을 제공해서 결국 한국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차관을 가져다가 저 강남에 AID 차관 아파트를 짓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아파트는 아주 정말 비싼 아파트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그런 브라운 각서의 각서 체결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들 파병을 하는 겁니다. 자, 1964년 9월 12일 처음에는 오미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태권도 교관이 파견됐다가 이제 전투병이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73년까지 8년 5개월 동안 결국 32만 명이 참전하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은 젊은이 전사자 5천여 명이 발생한 거고, 그리고 부상자 1만 5천 명이 발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한국군의 이때 당시에 참전의 대가로 가슴 아픈 일, 특히 고엽제 피해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고엽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일종의 제초제입니다. 독성이 강한 제초제. 여러분들 미국이 자 여러분 월맹군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정글에서 결국 미군이 제대로 활약을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베트공이 떠르륵 총을 갈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미국은 이놈의 그냥 이 정글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전투를 못 치른다 싶어서 여러분들 공중에다가 결국 이 정글을 갖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제초제를 그냥 뿌려댑니다. 그럼 그 정글 안에서 작전 활동을 했던 이 미군, 한국군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어요? 그 독성이 강한 제초제를 흡입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거의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견디지만 자 40, 50, 60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 그 후유증 바로 암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런 하나의 참전 용사들이 어려운 그런 하나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이 우리가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6.25 전쟁 때 미군에 의해서 민간인이 학살되었듯이 역시 우리가 가해자가 돼서 베트남 민간인을 학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라이 따이완 여러분들 바로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라이 따이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베트남 파병이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의 베트남 참전은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베트남 특수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기도 했죠. 바로 일본이 6.25 전쟁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듯이 자 우리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현대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직도 이 평가, 파병에 대한 평가는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는 이제 베트남 파병이 끝나고 박정희는 자, 이제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1967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겠죠. 나도 이승만처럼 장기 집권하면 안 될까? 그럼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국회의원 숫자를 확보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개헌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합니다. 자, 고위 공무원들이, 즉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국무위원들, 고위 공무원이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요. 물론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 된다 그래서 결국 폐지가 됐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박정희라든가 고위공직자들이 각 지역에 가서 개발을 약속하죠. 여기에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줄게, 여기에는 이런 공장을 만들어 줄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다가 또 역시 자, 부인들, 특히 여자들 모아서, 개처럼 모아서 여행도 팍 보내줍니다. 그리고 치루어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디어 개헌선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기 집권의 준비가 이제 이루어지다가 결국 또 하나의 사건, 어떤 이 북한이 1968년에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자, 반공 의식이 더더욱 강화되겠죠. 박정희한테는 역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보 함이었던 푸에블로가 피납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미군의 여러분들 소속 정찰함입니다. 동해 공해상에서 결국 북한 해군에게 납부됩니다. 그리고 해군은 여러분들 이런 승무원들, 미국은 승무원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전개해서 결국 구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빠지자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뭔가 따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겠죠. 서운했겠죠, 굉장히. 그렇지만 이와 같은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로 나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집니다. 자, 이것을 정치인은 최대한 이용하겠죠. 당연히 군사안보 강화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 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3선의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국회 별관에서 여당의 국회의원들만 모아서 개헌안이 통과되는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박정희는 장기 집권의 기반이 마련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자,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누구랑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이승만이랑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역사를 가르치다 보면 가장 큰 우리의 아픈 이야기는 헌법을 자주 바꿉니다. 근데 그 헌법을 바꾸는 이유가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또는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국 헌법을 뜯어 고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이런 여러분들 삼선 개헌은 드디어 박정희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즉 70년대 상황이 박정희한테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의 권한을 아주 강화시키는 어떤 이런 일반적인 나라에서 또는 일반적인 그런 하나의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시체제가 성립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성립되는가 확인해 보죠. 자, 197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삼선 개헌에 성공했고, 그리고 드디어 71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박정희가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이 되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판사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요구하면서 사표를 제출하는 사법파동이 발생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교련교육 반대를 부르짖는, 즉 민주화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비록 71년 대선에서 패배는 하였지만 김대중 후보자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자, 그에 따른 결과, 즉 야당이 개헌선을 저지하는 그런 하나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박정희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가세됐겠죠. 자, 이런 국내적 상황과 더불어서 국제적인 상황은 냉전 시대의 종식을 가져다주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베트남 전쟁을 종전시킬 뿐만 아니라 닉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탁구 선수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일명 핑퐁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시키고, 그리고 이제 냉전 체제의 최전선에 서 있던 우리에게 결국 남북한의 대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까지는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반공을 국시로 해서 결국 권력을 잡고 유지해가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공하지 말래요. 북한하고 적대적 감정 해소시키래요. 그럼 지금 박정희의 기반, 어떤 박정희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당연히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분들 드디어 북한과 무엇인가 친하게 보여주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돼요. 이것이 1972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성명은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북한과 냉전적 시각에서 어느 정도 평화의 무드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각종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을 공동으로 성명했을까? 자, 이 통일의 3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첫 번째를 보니까 예세에 의존하지 않고 예세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통일하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두 번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실현하자. 한마디로 평화입니다. 평화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상과 이념의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자. 한마디로 자주, 평화, 민족의 대단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통일의 3대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와 같은 7.4 공동성명이 발표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1천만 이상 가족은 통일이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이 학교 게시판에 7.4 공동성명, 그리고 선생님이 바로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 포스터 그리는 거. 자, 그리고 그런 하나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의 홍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7.4 남북 공동성명은 냉정하게 말하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즉 김일성이나 박정희나 어떤 권력 유지의 일환으로 이용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 이후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남한이나 북한이나 결국 첫 번째 통일운동이었던 7.4 남북공동성명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이것이 실천되지 못하는 결과, 그리고 외래 더 남북한 모두가 다 독재체제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즉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딱 예상되죠. 이런 유신체제의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얼마나 나쁜 것인가, 얼마나 이런 하나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얼마나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런 하나의 유신체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 이 국민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 그리고 이런 유신체제가 붕괴되고 또다시 80년대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기로 하죠.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11월 마지막 주 두 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